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했던 카탈루냐는 어제 독립선언을 일단 유예했습니다. 이를 두고 카탈루냐는 실제 독립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커서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그런 분석 기사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도 세금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했죠. 그렇다고 미국의 독립은 돈 때문이었다. 그렇게만 말합니까?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동안 식민지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죠. 식민지 수탈을 위해 만든 인프라를 마치 인류애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준 것이라도 되는 양 말을 합니다. 이 지배자의 시각을 피지배자들이 스스로 내면화하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카탈루냐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만들어서 그 의지를 폄훼하고 동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스페인 중앙정부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이 지배자의 시각을 고스란히 내면화하고 니네 그러다가는 가난이죠. 그냥 자치권 정도만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이러는 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의 독립은 그들이 결정하겠지만 외신이 대변해주는 강자의 관점대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관점 좀 가집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카탈루냐. 돈 때문이다. 예. 돈 때문이 아닌 갈등은 참 찾기 힘들어요. 인류 역사에서. 돈이 다 연관되어 있죠. 경제적인 게. 근데 이제 이 시각이 원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아시아든 어디든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는 동안 시스템이 선진화됐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수탈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배받던 나라들은 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화해서. 그래서 저들은 잘났고 우리는 못났어. 이렇게 내면화하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뉴라이트 계열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주류가 되면 항상 강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강자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 시각대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사실은 약자면서. 북한발 북핵뉴스, 미국발 북핵뉴스. 우리한테 번역되는 많은 뉴스들이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런다. 트럼프가 그런다.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보는 거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건 외신 다룰 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언더그라운드 해킹팀, 그러니까 지하 해킹 조직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했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을 상대로 했다라는 건데요. 당시가 사이버사 댓글 공작 주범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4년에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네,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봤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있으면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법원과 함께 해야죠. 법원 몰래 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이걸 이제 사이버사가 뒤늦게 출범했거든요. 국정원이나 기무사하고는 다르게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독립된 거예요. 예,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원스타예요.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대빵이. 참 저렴한 단어네요, 대빵. 예. 사령관요. 예. 원스타인데, 원스타면 투스타한테 보고하고, 두 개는 세 개한테 보고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별은 하나인데, 바로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직속인 거죠, 직속. 직속 기관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댓글 공장만 내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보기관, 뒤늦게 출범한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국정원과 기무사가 진작에 구축하고 있던, 그런 해킹망을 뒤늦게 구축하려다가 들킨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TF에서도요, 관련된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은 몰래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본성 같은 게.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진짜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라고 저는 혼자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법원을 상대로 했다. 네, 당시에 또 관련된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물론 어떤 걸 해도 해킹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공공기관을 해킹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2015년 9월 달에는 대래 사이버사가 이런 국방부 산하기관 연관의 이메일 검사하다가 오히려 악성코드 감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 실력은 더 약해진 거죠. 사이버사령부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자기들 실력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을 방어하는 실력은.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적고, 나머지 돈들은 다 댓글 쓰는 데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겠죠. 이 해킹을 하려면은 해킹팀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팀과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해킹팀이 8명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위장회사 6, 7개를 세워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서 검은도를 조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장회사를 프론트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보기관들이 항상 쓰는 수법입니다. 다 어설퍼서 들킨 거예요. 다. 뒤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집중적인 타겟이 요즘 되고 있는데 다른 그러면 정보기관들은 이런 짓을 안 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제보도 저도 있고요. 자,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짓을 하다가 이미 2014년에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알려져서 재조사를 다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사이버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방부에 관련된 댓글 사건 TF가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400건이 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유명인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을 중앙일보가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MC몽, 이효리, 이승엽과 같은 유명인들입니다. 김미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은 정보기관이 소위 좌파라고 분류해서 그렇다고 치고 이분들은 왜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어설퍼서 혹은 이 인력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에서 그친 거라고 보는데 원래 연예인들 동향을 파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연예인 사건에 쓸 소재가 있는가 이렇게 평소에 파악해두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로 추정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승엽 씨 지금 야구 선수의 이승엽 씨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재동 씨하고 친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군 사이버사가 MC몽 씨는 왜? 가수 MC몽 씨입니다. 참 재밌네요. 네. 이것도 국정원은 훨씬 더 대규모로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정보기관이 해왔을 법한 그런 행위들을 다 했네요. 규모가 작을 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28년간 기무사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사실을 JTBC에 폭로했습니다. 도청, 미행, 주거 침입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열쇠 따는 담당이 따로 있다라고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해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밝힌 바입니다. 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25명가량 했고요. 또 간첩 조작도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간첩 조작. 예, 이게 정말 오랫동안 나온 얘기죠. 예. 국정원도 기무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해정, 열쇠 따는 담당. 이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보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담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열쇠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초청해서 수업도 한다고 해요. 예. 어떻게 열쇠를 따는지. 따서 뭘 하느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쇠 창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창문에 달아 설치해 놓으면 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방범창. 예. 통째로 뜯어냅니다. 예. 통째로 뜯어내서 제가 들은 이야기요. 분리해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주로 뭘 하느냐. 도청 장치를 심거나.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저한테 했을 텐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도청 장치를 심거나 뭐 예를 들어서 PC를 통째로 카피하거나 혹은 PC 파일을 심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못 쓰게 만들거나 물건, 서류를 훔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예. 열 수 없는 문은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직접 들은 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지상파에서 할 수 없었는데 네. 빵빵 터졌으니까. 예,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도청 장치도 심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무사의 사무관으로 일했던 분이. 예, 수사관으로 오래 했다고. 수사관으로 일했던 분이 직접 한 얘기니까요. 기무사만 그랬겠는가. 국정원도 그랬을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영화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보통. 있다! 해왔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론도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련된 정황들이 자세하게 나온 건데요.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라는 탄원서들을 보면요. 관련돼서 작성자가 이완용, 주소는 조선총독부, 전화번호는 경술국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죠?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이제 찬성 의견을 이렇게 많다고. 예, 당시 15만 명이 찬성했다라고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요건을 갖춘 건 4,0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4,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1,000만 개는 주소가 같고, 예. 국정화 찬성하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이게 또 누가 만들었는지 의심되는 시민단체인 거죠. 국가를 사기로 운영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찬성 의견이 많다라고 잔뜩 박스에 쌓아가지고 내보여줬는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실상. 네, 여론 조작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바위로 운영을 한 거예요, 국가를. 이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100년간의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들 반대하니까, 사기로 만들어낸 거죠. 국정 운영이 사기였어요, 그냥. 자, 다음은요? 네, 5.18과 관련한 경찰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5.18 직후 보안사에서 보존했던 전남 경찰국의 치안 일지 내용인데요. 첫 발표가 있던 1980년 5월 20일 오후 1시에 앞서서 시민들이 나주의 경찰지서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도 빼앗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주 남평지서에서 근무했던 경무과장의 감찰 진술서를 보면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집단 발포 이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시민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예. 네. 이때까지 당시 이제 군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설처럼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무정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발표했다는 게 주장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먼저 발표가 있고 나서 30분쯤 지나서야 시민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보안사가 가지고 있던 치안 일지는 하고 정반대로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보안사에 보관되어 있던 치안 일지를 고쳤다라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당시 사실 생각해 보면 군이 정권을 잡을 명분이 필요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필요했다 당시에. 그 관점에서 보면 5.18은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고 그 진상 전체가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이런 문서들, 군부가 주장했던 주장을 고스란히 언론들이 받아 썼고,
그리고 군부는 그 사이에 그런 자료들을 다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료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입증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지금 조금씩 흔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 뉴스가 또 있죠. 네, 또 노태우 정권에서 이러한 은폐 작업들은 이어졌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 1988년에 광주 청문회 앞두고 당시 보안사가 본격적으로 은폐 공작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5.18 당시에 3공수 여단에 근무했던 이모 중령의 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수정 지시를 하고 핵심 문구들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그랬겠어요? 예. 자기들이 일으킨 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자국민을 향해서 자기들이 총을 쏜 거잖아요.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은폐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된 자료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심지어 2007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때도 조작된 자료만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이게 아직까지도 30년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 자체가 비극이고, 예. 이번 정부 내에서라도 있는 자료라도 제대로 다 검토해가지고 밝혀내야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이번 주 주중에 하는 여론조사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간만에 주간조사 어떻습니까? 예,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상승세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역시 상승세입니다. 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5% 이하로 약세입니다. 세 정당 다 5% 이하인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양당 시스템이었을 때처럼 조금씩 회귀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지만 MB 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대립 구도가 이제 심화가 되고 요번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진보층, 중도층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 그리고 반면 보수층은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가 마지막 지지난주 했을 때 4주째 연속 하락이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북핵 이후에, 네. 9월 3주하고 8월 5주 해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예. 추석 연휴 직전 9월 4주 차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 0.8%포인트 오른 68.5%입니다. 거의 70%대 다다랐죠. 2주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4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2주 연속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예, 북핵 그 이슈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이제 국내 적폐청산이라든지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예,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국내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내려가고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도 안 돼 움직인 폭이. 그러니까 워낙 지금 강하게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연말이면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극단의 전망을 내놓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워낙 금방 말씀드렸지 대립이 워낙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대에서 계속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대 후반대 혹은 70% 초반대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별 차이가 없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투표층이라든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90% 이상의 그 긍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50%대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민주당이 0.5%포인트 올라서
추석 연휴 지나면서 50%대를 그 선을 회복했습니다. 50.2%이고요. 한국당 역시 1.9%포인트가 올라서 19%입니다. 20%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바른정당은 5.3%, 국민의당은 5.2%, 정의당은 4.7%, 모두가 0.3%에서 거의 1.43%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한국당 양자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서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다 떨어졌네요. 예, 한국당도 이제 정치보복 공세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고, 바른정당은 조금 이제 한국당이 강화되고, 특히 보수통합 공세가 한국당으로부터 많이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제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좀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양자 대립 구도가 이렇게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으로부터 조금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역시 그 양자 구도 고착화에서 이제 언론의 소외 그런 부분들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역시 사실 추세 정도 보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혹은 뭐 대통령 지지율 혹은 야당 지지율이 폭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지지율 뭐 72, 3%에서 한 66%까지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겨우 6%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엄청난 변화, 지금 예민한 거죠. 예, 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라 하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숫자가 조금 바뀌어도 예. 안달안달 하는 건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6%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도 돼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렇고요. 자, 현안조사 어떤 겁니까? 예. 오늘 현안조사는 조금 핫한 걸로. 핫합니까? 예, 준비를 했는데 아무 데도 조사한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그게 우리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코너의 바로 취지잖아요. 보수 통합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걸 해보죠.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매일매일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왜 안 했을까요? 예. 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여론조사에 불과한데 하라고 말라도 아닌데 결과가 어때요? 예, 찬성이 22.5%, 그리고 반대가 62.9%.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TK? 다른 지역은 다들 반대 성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대구 경북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지금 어느 한쪽이 60%대가 나오면은 거의 지역이나 연령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TK에서도 조금 이제 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격차는 적지만 반대가 54%로 찬성의 36%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0대에서도 예. 반대가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대 노년층 60대 이상에서는요? 60대 이상도 역시 그 반대가 높은데요. 야, 희한하네요. 예, 45%가 반대고요. 찬성이 42%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경합이지만 사실상 찬성 반대가 어쨌든 60대 예. 이상에서도 40에서 45다. 예, 반면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찬성이 52%, 반대가 44%입니다.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측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1%고요.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예, 25%에 반대는 25%에 불과하고 바른정당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53%이고 근데 생각보다 찬성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찬성이 43%이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통합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 숫자가 알려주듯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에 당대당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술 합의되지는 않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반대 여론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시너지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발생하기는 20대, 좀 힘들지 20%대 않겠느냐. 5%다, 25% 이렇게 산술 합의되지는 않고 네, 좀 빠져나갈 분들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의외였습니다. 결과는. 한국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당의 지지자분들이 몸집을 불리는 거니까요. 흡수된다는 그렇죠. 느낌이니까요. 네. 네, 찬성하는 여론이 7대3 정도로 높다. 네. 네. 나머지는 한 6대2 정도로 반대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보수당의 덩어리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가 79% 민주당,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그거는 남이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의 목적은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홍준표 대표가 25%를 목표로 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 과연 5%가 될 것인지 잘 보시면은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바른정당이 반대가 53%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 반 정도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이 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겠지만. 네. 지금 여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사 기회는요? 예.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예,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1일 나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84%, 유선 16%,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응답자는 2,059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안 했죠? 네, 타임을 놓쳤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야당의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 텐데.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자, 여당의 국감 전략을 다는 말씀하실 수 없을 것이고 비밀도 있겠죠. 예. 뭐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전략을 숨길 이유가 없죠.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략은 숨길 필요가 없고 거기 디테일은 이제 그날 가서 예. 터뜨리는 거죠. 기본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촛불 민심으로 그 정권을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촛불 민심을 받아들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이번에는 민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 그리고 네. 최근에 불안하게 느끼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린다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일부 야권은 보수 야권에서 마치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과거사에 집착해서 민생 문제를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언제 생길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네. 이거는 꼭 과거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가름하고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친일파들이 국가 이 관료들의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해야 나라 경영을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대로 봐주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 자체가 바로 민생 문제 해결이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문제가 바로 현재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미래 문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자원 여유 같은 경우에 이미 돈을 쓴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명박 정부에 했던 소위 사자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외교는 지금까지 손실보다 앞으로의 손실이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사업도 이미 들어간 20조가 넘는 돈이지만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환경 부담이나 미래 부담은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도 같은 논리로 사실은 사드의
기습 배치라든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 덕분에 생긴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할 카드가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전략은 그러면 민생 적폐 안보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여당의 역할로 과연 어느 정도 이 새롭게 혹은 구체적으로 적폐 청산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그게 보도이지 뭐 수사로 직접 들어갈 거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일부 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있고 일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거 카드로 숨겨놓고 있다가 빵 터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좀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는데 캐비넷에서 발견된 물건이라기보단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문건입니다. 마치 뭐 그 청와대에서 일부 문건이 그 유통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당의 이재정 의원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옮겨 적고 해서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사진도 못 찍게 한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 다 와서 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거 가서 볼 수 있는 또 보고자 하는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이 그거 다 베꼈었다고. 예. 그래서 그 자료들 확인한 거죠. 그 국가기록 차원에서 해서 당시 그 청와대 회의라든지 관련 문건들을 쭉 확인한 결과 대부분 우리가 확인됐던 것이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여론동원한 거. 또 일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단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하고 유착관계. 뭐 그 지난주에 이미 SBS 보도가 있었지만 왕과 세자 이거 뭐 그 조선시대도 아닌데 삼성 문제 소위 경영승계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다뤘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확인된 문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부 내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벼르고 있는 특히 아이템들이 아시는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원 외교 중에 이런 게 터질 것이야. 미리 다 말하면 김이 빠지니까. 예. 우선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저희가 지난번 국정조사도 있고 국정감사 다른 의원 거는 터뜨려도 되잖아요. 미리 김 빼버리는 걸로. 의원님이 준비하신 거 말고. 예.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총리실 주관으로 자원 외교 관련된 외회가 있었어요. 총리실 주관으로. 예. 주로 당시 박영준 씨가 국무차장을 했을 때였죠. 여기서 이 상당 부분 그동안 이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추정했던 자료인데 여기서 좀 확인된 게 있고. 뭔가 확인됐어요? 뭐 일부 확인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문제를 크게 삼을 수 있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베스트 날 인수를. 우리가 잘 아시는 2009년 10월 16일 날 하베스트 날 결렬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고요. 캐나다에서 하베스트라고 지금까지 거의 뭐 6조 가까이 손실이 났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실패 사례가 있는데 그 하베스트 인수를 갖다가 갑자기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를 하나 더 끼워 팔려고 하죠. 그렇죠. 부실 기업을요. 저쪽에서 하베스트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그래서 석유공사의 당시 사장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냐 하고 협상팀을 철수시키죠. 본인이 갔다가 되돌아온 거죠. 결렬하고 들어온 거죠. 본인도 철수해!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때까지 알려지기로는 돌아온 직후 1시간 만에 다시 하라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거는 돌아오자마자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협상 재개를 캐나다에 통보해서 최경환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은 부인했죠. 자기는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고. 본인은 검찰에 가서는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근데 이제 다 안 한다고 하고 돌아오고 나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1시간 만에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의 당시에 압력이나 뭐 이런 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당시 이 자리에 배성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고요. 그 자리에. 그 차관이었습니다. 당시 차관. 그리고 이 차관이 19일 날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사실 본격적으로 다루는 회의가 있었어요. 에너지 협력 외교라고 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당시 이제 박영준 씨가 국무차장으로 있을 텐데 이 자원 외교의 일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거죠. 키맨이었죠.
그래서 이 총리실 주관으로 에너지 협력 회의를 하면서 자원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또 그 강영원 사장이랑 당시 김영학 차관이 또 참석을 합니다. 강영원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안 돼 하고 날아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통보는 했지만 협상을 재개하라고. 근데 이날 그 에너지 협력 회의 자원협의회 개최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존의 그 탐사 시추에서 개발 M&A 쪽으로 기업 인수 쪽으로 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하라 이런 그 내용을 논의하고 확정짓습니다. 회의를요. 19일 날 월요일 날. 그리고 20일 날 결국은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 날 밤 10시에 협상이 완료됩니다. 하베스트하고. 그 문제가 된 부실 기업까지 다 인수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협상을 쭉 했었는데 하베스트하고 갑자기 하베스트가 1조가 넘는 부실 기업을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하죠. 네. 그럼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하고 석유공사 사장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거 다시 사라고 협상하라고 최경환 장관이 얘기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까지는 본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이 석유공사 사장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거 사라고. 사실상 동의했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사라고 한 것이고. 그 회사는 조가 넘는 단위로 샀는데 100억 달러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1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 당시 그 산업부 자료로 확인한 건 석유공사 자료로 1조 원에 샀던 날은 200만 불에 팔았고요. 200만 불 참. 200만 불. 그 다음에 그것도 200만 불도 여러 가지 하면 다 받지도 못했어요. 추가로. 200만 불이면 20억, 30억 아닙니까? 1조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하베스트가 지금 4조 원에 인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뭐냐면 사실상 2조 원에 사고 2조 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지금 이것을 정리하려면 2조 원의 부채를 갚아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6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손실이 투자했던 4조 원 정도가 확정 손실이 되는 거죠. 확정 손실. 1조짜리 날은 이미 날아간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1조에 샀는데 20억이 됐으면 1000억에 샀는데 2억이 된 거고. 그렇죠. 100억에 샀는데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 같으면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100억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집을 10억짜리를 샀어요. 제가. 근데 얼마 후에 그게 200만 원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사기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사기를 같이 친 겁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2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하고 공장장이 지금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원개발 이걸 다루면은 몇 조 1, 2천억 이게 너무 작아요.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 2천원 손실 보면 그건 나라 일 하다 보면 이 정도 손실 볼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베스트 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10억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가격이 200만 원인 거예요.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었다 이때까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밝히겠다고 하니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자원외교 관련하여, 이번 국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좀 나오고 있지만은 군 기무사,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불법 정치활 개입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을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원조 적폐라고 이름을 참 잘 붙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들은 적폐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어쨌든 원조 적폐가 따로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도 동시에 규명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그때 사건 혹은 뭐 바다 이야기 사건 뭐 등등등 쭉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고. 아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당이나 뭐 일부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그 의혹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근거 없이 폭로 위주나 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사법당국도 이건 문제 제기해도 검찰도 공소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 묻지마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충분히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조사 다 했을 테니까. 근데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헤쳤는데도요. 저는 그분들이 정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을 때 또 한번 자유한국당 입장을 물어보기로 하고요. 안보 분야는 그러면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집니까?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적반하장이죠. 이 안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넘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더라고요. 북핵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나에게 넘겨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 예.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건데 예. 사실은 이 안보 상황이나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중 관계 또 북한 핵 문제 이런 거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 9년간. 사실 북한이 저렇게 핵이 고도화될 동안 뭘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은 비합리적이고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그냥 손 놓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전략적 인내요. 미국에. 전략적 인내라고 예.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략적 무책임에 가까웠던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 몇 가지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첫째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맹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의 군사적 옵션은 미국에겐 군사적 옵션이 되지만 우리에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은 확고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 곳이 있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다 반대했죠. 저도 자원개발 관련돼서 5명을 요청했는데 다 안 되는 거죠. 야당 쪽에서 신청했는데 여당에서 거절한 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예. 예. 누가 있나요? 모르십니까? 대체로 상임위마다 예. 경우가 다른데 예를 들면 운영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정수석에 조국 수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번에? 관례대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겠다는 건 뭐죠? 지금까지 사실은 민정수석이 예. 나온 적이 한 2차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해철 수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전부 다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만 응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관례대로 민정수석이 나올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채택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요? 예. 예. 채택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싫어하겠지만 채택돼서 나와도 대응을 잘못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이제 야당에서 답변 시간을 안 주겠죠. 그렇겠죠. 예. 예. 답변을 들으려고 부르는 건 아니니까. 예. 그냥 채택하죠. 그렇군요. 조국 수석은 그러면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안 나올 공산이 큰 거고요.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국감에서 원래 국감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이제 히트작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는 뭐 전국 뉴스화되고 두고두고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당이 준비한 것 중에 그런 사안들이 될 만한 후보들을 보셨습니까 혹시? 이미 이제 이 언론으로 먼저 보도가 되신 몇 분들이 있죠. 일단 국방위에서 네. 이철희
의원께서 좀 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좀 하고 있고요. 미리 아마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게 결국은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많았던 곳에서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이 댓글 부대 소위 얘기하는 기무사를 포함한 여러 그 정치 공작들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이 이미 보고받은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했고 관련됐느냐 이게 이제 입증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때까지 맛보기였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시간 다 돼가는데. 예. 네. 다 돼가는 게 아니라 다 끝났습니다.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입니다.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난 1년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 드디어 매주 목요일 고정 출연을 하시게 된 분이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처음 밝히는 사실인데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오늘의 뉴스공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장본인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왜냐하면 그런데 먼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예. 제가 매주 스튜디오에 나와서 고정 출연을 하면은 네. 그 개런티가 예. 최소한 김총수의 절반은 줘야 된다. 그건 저희가 요 방송 끝난 다음에 TBS 사장님과 네. 제가 국정감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TBS가 교통만 하다가 시사방송이 생겼어요. 예, 시사방송이 생겼고 그 전통 하에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시사방송을 TBS에서 하게 됐는데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박지원 대표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 시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 지상파 TV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예. 전부가 아주 적대적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CBS가 보도를 잘 해줬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기사님들, 손님들이 예. 그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듣고 다 있는데. 청취하는데 예. 시사방송 왜 못할 이유가 없다. 시사 뉴스는 없는가. 청와대 뉴스는 못 듣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사 뉴스 하게 하고 예. 기자 청와대 출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청와대 출입시켰습니다. TBS가. 자, 뉴스 공장을 사실상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예. 17년 전입니까? 그때 있게 만드신 장본인.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선각자였죠. 안 그래요? 예. 그 국정감사 때 이제 TBS 불러다가 뭐라고 하실 거죠? 국민의당에서. 저도 어제 그걸 좀 보았는데요. 예. 그러면 TBS에서 저를 예. 증인으로 데리고 가세요. 자,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나오신 것은 아무래도 전남지사에 출마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물론입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것이 예. 김총수하고는 훨씬 좋지. 저는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은 김총수 인상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기도 하고 전남지사 선거 때문에 나오신 거고. 이 방송은 제가 어제 SNS에다도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히도 호남에서는 정치를 못해요. 다운로드로 듣습니다. 다운로드로. 다운로드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것 때문에 나오신 그런데 거로. 예. 제가 다녀보면은 그 뉴스공장 재밌게 들었다고 하는 예. 젊은 친구들을 때때로 많이 만났어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아, 예. 요즘 연령층도 굉장히 높고요. 자, 전남지사 지금 근데 만만치는 않죠? 뭐 제가 전남지사를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언론은 써버렸던데 예. 그렇게 제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거죠, 내심. 연기를 피웠죠. 연기를 피웠죠. 군부를 떼니까. 군부를 떼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네. 쫓아다니면서. 아니, 본인이 군부를 피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좀 날씨가 추우니까 피워봤는데. 날씨가 추우는 거는 국민의당 날씨가 좀 춥죠, 요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명해주구나 고구해주구나. 우리 국민의당은 위기다. 예.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참패를 하면은 존폐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인은 순풍 불고 좋을 때는 다 나간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태풍이 불고 이 어려울 때는 당의 대표급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가서 예. 바람을 잡고 승부를 걸어줘야 된다. 예. 일으키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가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 추석 때 만약에 이 5사람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으면은 다 죽었던 국민의당이 살아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안 나서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제 아내하고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갔어요. 예. 가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이렇게 쓱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나타나면은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2만 원씩 받고 찍습니다. 하다가 너무 많이 오면 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해도 또 어떤 분은 3만 원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12일간을 광주, 전북, 주로 전남을 샅샅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국민의당도 좀 잘해라. 잘해라.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는 예. 국민의당을 살려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이 돼서 더 잘할 것이다. 호남에 더 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호남 일당이 90%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두 당이 경쟁을 하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끌어모아라. 그런 요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이 진짜예요. 한번 저랑 같이 현지 가봅시다.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물론 뭐 재미있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런 것이 흐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집니다. 겸손하게 노력해야죠. 대표님은 그렇게 헛구부동하게 내가 죽더라도 승부를 걸어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당을 위해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론하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부산시장에 나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당대표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말씀하실 거죠. 이런 분들을 예.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나와서 희생도 하고 당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당대표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보자. 가서 우리가 부딪혀주지 않으면은 누가 기초단체장을
누가 광역의원 기초위원을 나오겠느냐. 그런데 역시 진짜 전라남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박지원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꿈틀거리더라고요. 꿈틀, 예. 불같이 일어나지는 않고 꿈틀대는 정도. 불같이도 일어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걸 꼭 왜 잡아요, 남 약점을. 안철수 대표인데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당대표인데 예.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라는 얘기 이미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단 내가 한번 제안을 해놓은 거니까 예. 결정은 본인이. 그분들이 하실 거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오늘 정동영 전 의장은 그 전북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전북지사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서울시장 나오라고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분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죠?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 가서 예. 제4차 산업혁명, 북미 관계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 만났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겠다 하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나오겠다는 소리를 또 아직은 안 하시네요. 안 하죠. 예. 그러나 손학규 대표를 경선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면은 본인이 안 할 겁니다. 그분은 누가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을 제일 잘할 사람으로 항상 선정이 돼요. 그 예전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이런데 당내 세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문재인, 한 번은 안철수한테 졌어요. 예. 그런데 손학규한테 이긴 사람들은 또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한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당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예. 우리가 추대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후보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경쟁해서 서울시장이 되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게 삼성에 박원순 시장이 대표인 교통방송에서 제가 박원순 시장 안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거 잘 알죠. 아니, 잘 아시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 잘 아니 하시면서. 그리고 예. 첫 번째 당선될 때 누구 덕분에 됐는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요. 이호 여사님 제가 말씀 가지고 마지막 3일 유세를 박지원 5분, 박원순 후보 10분, 3일간 서울 시내를 둘이 다 누벼서 유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전날 이제 자정에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이벤트를 동대문 두타 앞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11시에 해서 11시 반에 끝나고 빠이빠이 하셨죠. 빠이빠이 했는데 당선돼가지고 서울시장 당선자 자격으로 만났죠. 저한테 신세 많이 졌어요. 두 번째도 당시 김황식 총리가 나오고 정몽준 의원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 김황식 총리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은 서울에 사는 3분의 1이 호남 사람들이 기권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 반드시 정몽준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쪽을 밀었어요. 정몽준 후보가 되니까 무난히 당선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를 부시장 데려갔어야지. 부시장 데려갔어요. 부시장도 안 주고 그러니까. 탈당하셨어요? 자, 결국 지금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나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이 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 대부분 안 나올 것 같죠, 지금? 거의? 그건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예. 그러한
희생과 배려 속에서 당이 성장할 수 있지 순풍 좋을 때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안 나오실 전망이. 왜 자꾸 김총수는 우리 당 안 되게 망하게만 꼭 그렇게 유도해요. 아니, 뭐 지금 부드럽게 시작한다 하더니 그게 엑스파들의 곤조라니까. 실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실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요 정도 하고요. 다른 당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른정당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기보다는 급히 움직이는 정계 동향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대를 11월 13일인가요? 곧 뭐 한 달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전대 이전에 통합하자고 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전대 이전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자강파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나 몇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전대 이전에 뭐 한 절반 가까이는 탈당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 행을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네. 우리 당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를 대표 나오지 말라 예. 하고 설득을 하는데 안 대표 말씀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연합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예. 첫째 정체성도 문제이지만은 바른정당은 11월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분열된다. 그때 이미 아셨군요. 네, 그러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왜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네. 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모임을 함께 해요. 통합 모임이 있죠. 예. 그것은 일종의 학술적 그런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면 도서 섬연구소 같은 것은 바로 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도 해요. 예. 그런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학술 모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녹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죠. 예. 예. 그런데 과연 민주당에 예. 청와대에 홍준표 대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 분들한테 예. 엊그제도 저하고 청와대 분들을 점심을 했어요. 민주당 분들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가 같으니까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반드시 바른정당은 분열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예. 190석의 개혁 벨트가 깨진다. 만약에 12명만 옮겨가도, 예. 그래서 선진화법 그러니까 때문에. 이 바른정당이 과거 같으면은 정치 공작을 할 건데 돈도 줄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건 깨진다. 왜 깨진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만나본 바른정당의 고위층들은 예. 소위 통합파들은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아니에요. 예.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이 절대 바른정당 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가자. 그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정도나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만약 분열이 되면은 예.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저는 최소한도 한국당이 현재는 107석인데 예. 15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15. 예. 그렇게나 많이 보십니까? 예. 그래서 122석에서 125석으로 제1당이 되면은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안을 막을 수 있죠. 예. 막을 수도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 막을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장은 예. 제1당이 갖는 관습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을 한국당이 갖는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복병에 처하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도 대통령의 모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뭐 합당이나 혹은 뭐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 되게 보면은 정치는 예. 나의 불행이 예.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불행으로 가거든요. 당신이 깨지면은 예. 우리도 깨져요. 우리가 통합되면은 당신도 통합돼. 예.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쭉 이 일이 그래 왔죠. 예, 그래 왔어요. 예. 그래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총선 민의는 다당제 3당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분열됐는데 예. 원래대로 돌아가고 예. 물론 자강파는 마치 제2의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으로 남겠죠. 소수정당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거냐. 예. 40석인데. 예. 총선 민의가 우리는 민의에 의거해서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에 의거해서 탄생된 당이에요. 예. 탄생된 당.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과 국민의당 3당 이 체제로 3당 체제가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깔때기 네. 자랑을 하더라면 20대 국회 개원돼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하면서 완전히 제가 끌고 갔거든요. 캐스팅 보터는 절대 안 한다. 예. 우리는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먼저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개원 협상도 그렇고. 예. 누리 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안 주려고 한국은행에서 14조를 기체해가지고 구조조정, 해운업, 선박 구조조정을 하고 그걸 갚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5월 14일입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추경으로 해야만이 지방교육청 예산이 약 3조 5천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겨서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장애물이 서별관 청문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총재, 예. 산업은행 회장을 빼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정책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가 예. 이런 시험대가 되지만은 제가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가령 MB의 적폐청산 이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은 통합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양당제를 완충시키는 다당제 민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가능성은 없다. 고민스럽죠. 고민스럽다. 없다고 하지 않고 고민스럽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정당이 통합되고 나면 그래서 제1당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당도 어려워지죠 사실은. 여러모로 같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란 모든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제가
옛날 그러니까 야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정을 한다든지,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과거에 말이죠. DJP 연합의 조건이 내각제, 예. 개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DJ가 해줬어요. 예. 내각제는 제가 제일 가깝게 모시니까 알잖아요. DJ가 일체 말을 안 하니까 JP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선거 때 무슨 공약을 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지금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나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을 DJ가 안 지켰다 하는데 JP가 먼저 포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민주당,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친여 무소속 하면은 딱 190석이 됐습니다. 예. 이걸 연정 개혁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나쁜 법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거기에서 있는데 이걸 개혁 벨트로 묶어서 그렇게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5.18 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와이셔츠 입고 소통하는 모습, 또 검찰 돈봉투 나오니까 일벌 100개에서 철회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조치를 하면서 그 벨트를 가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성공을 하는데 이제 180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주 암초에 걸릴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기애애하게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주로 경청하면서, 네. 예우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저희 좀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다시 뭉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정책연대 예.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예. 통합까지는 총선 민의 국민의 다당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데 고민이 된다. 저로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주고 왔다 하는 거 좀 더 속도감 있게 제가 오늘 경청 모드였거든요. 왜냐하면 TBS 유리한 발언 해줘서 유리한 사실을 알려줘서 그런 거죠. 네,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양언니가 이름도 없어. 아예 앞으로는 이제. 양씨라고 하겠습니다. 양 나왔다고. 이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응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결 변호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몸과 마음이 순수한데 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진짜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저도 웬만한 사건 사고는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 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이 접했는데 그 경찰서를 처음에 이제 출입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들이. 네. 거기 가서 이제 사건들 보면 사회부 사건을 보면 그렇죠. 신문에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희한한 사건들 정말로 많거든요. 엄청나게 엽기적인 일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정말 불쾌하고 찝찝하고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러게요. 여러 가지 한 4-5개 가수의 사건이 한꺼번에 합쳐진 정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일이 정말 무슨 헐리우드 스릴러 같은 데서나 나올 법보다 일이 아마 헐리우드 스릴러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가요? 예. 굉장히 복합적인 범인은
힘듭니다. 마음을 힘들게 할 정도입니다. 어금니 아빠. 예. 예. 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거기서 약간 설명을 시작해보죠. 이 사람이 이제 유전성 백악종이라 그래서 예. 이하고 잇몸 사이에 종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 뽑았고 예. 남아있는 게 어금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녀가 네. 딸도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죠. 딸이 6개월 만에 이 병을 가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 언론에 이렇게 제보를 한 거죠. 스스로 제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유명세도 상당히 늘었고 책도 냈었고 미국까지 가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전과가 18범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네. 비자 나오기도 어렵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사관의 협조까지 얻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미담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네. 책도 내고 모금도 꽤 많이 하고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던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정말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사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개인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지만 네. 구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다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예. 좀 의도성이 너무나 보이고 있고요.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그리고 하고 본인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보면은 뭐 외제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였지만 사실상 본인이 움직였던 외제차들도 있고요. 여러 대 했다고 하고 이번에 뭐 마지막에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때도 벤츠를 썼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엽기적인 것이 사망한 딸이 가장 좋아했던 딸의 친구라고. 딸이 좋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피해자를 콕 집어서 연락을 그러니까요. 해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엽기적인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딸을 동원했다는 것도.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데. 많이들 참. 나온 얘기지만 처음에는 딸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알고 있었고 집에 이제 9월 30일 날 집에 왔었을 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것도 건네준 것도 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살인을 사실상 공모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일단은 사체 유기 부분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같이 도와준 게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살인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는 좀처럼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도 소위 아빠 사이드에서도 그 딸 친구를 왜 살해했는지 동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동기를 알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 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요. 범행 동기도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아내의 죽음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지금 사실 굉장히 불우한 딸의 병을 좀 팔아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영학이라는 인간이 아내도 팔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아내가 여기서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아내 역대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은 건 지금 본인의 집에서 퇴폐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는 게 CCTV 같은 것이 설치돼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갔었고 네. 이 아내 말고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이웃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네. 이런 경우 있어요. 과거에 사건들 보면. 아니 그러니까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을 했어요. 게다가. 네. 그리고 그걸 찍어서 또 그 영상을 팔았어요. 이거는 정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경찰에서는 이게 그 여러 개의 영상이 확보가 됐는데 실제 그게 아내인지는 확인까지는 안 된 상황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했던 짓은 뭐냐면 성매매 업소를 사실상 운영을 했고 매수자들 들어왔던 손님들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들의 영상까지도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취급하는 인터넷 쪽에 판매를 한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아내를 그중에 아내가 포함된 걸로 보여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너무 여러 충격적인 일들이 나왔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에 또
소아성애가 의심스러운 지금 살인 사건이 하나 지금 벌어지고. 그게 가장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피해자를 하필 14살 중학생을 콕 집어서 불렀던 이유가 이 이영학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인터넷 SNS에서 14살에서 20살 미만의 이 여학생들을 끊임없이 찼습니다. 네.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하고 뭐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거나 정말로 무슨 뭐 극단적으로 14살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등 이런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혹시라도 몹쓸 짓을 하기 위해서 이 여중생을 그렇게 납치를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더는 더 또 걱정되는 게 이 극단적인 어떤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없으려면 보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면. 첫 번째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걸렸대. 이것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 같은 건 반복됐던 경우들이 많아서 제2, 제3의 피해는 없을까 하는 부분도 이런 걱정이 사건은 됩니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들끼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상한 사건들 많이 자기가 겪으니까 서로 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좀 그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용을 했고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예. 기간 동안에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거. 그 이것도 몰랐었고 언론에도 여러 번 그렇게까지 노출이 됐었는데 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이 아빠 역할을 하면서 대사관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다 속였잖아요. 다 속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철저히 잘 이용할 줄 아는 굉장히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영악한 플레이를 했고요. 이게 속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네, 지적장애 2급이면 글쎄 한 4-5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다. IQ로 따지면 30에서 50? 사회생활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지금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에 비추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철저히 속인 거죠. 예. 정말로 머리가 좋은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자거나 아니면 머리가 기형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발달을 했거나 이런 건데 그 사이코패스 여부인지를 심각하게 지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정신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영화로 나오면 야,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가 어딨어 할 정도로 그쵸.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내도 살해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살해의 의혹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온 게 그 장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이런. 아니, 의붓 시아버지. 그러니까 의붓 시아버지. 이영학의 의붓 시아버지. 의붓 아버지 뻘 장인이 되는 아니군요. 사람이에요. 의붓 예.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의붓 아버지. 그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2009년부터 그 의붓 아버지와 뭐 성폭행이었지만 관계가 있었고 그거를 숨겼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서 정말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숨진 아내의 시신에도 사실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미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엽기적인 부분은 뭐 다른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아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증거를 확보한답시고 다시 한번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편해요, 사실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너무나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가는 상황인데. 딸도 걱정이에요. 딸이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딸이 굉장히 아버지를 무서워했다라고 하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네. 무서워하는 동시에 딸은 지금도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절대적인 의존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뭐 희노애락 같은 것도 전혀 표정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이게 아마 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게 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설령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게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다퉈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영학 본인에 대한 죄값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절대 볼 수가 없죠. 아내도 그렇고 아내가 엄마가 아빠에 의해서 성매매에 동원되는 걸 딸이 어떻게 눈치 못 챌 수가 있습니까? 14살인데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혐의만 지금 봐요. 살인이 나왔고요. 사체 유기가 나왔고 아마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나올 것 같고 사기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문서 위조도 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짜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딸에 대해서도 만약에 딸에게 그런 것들을 시킨 거라면 이제 딸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범죄 혐의 사실만 해도 7, 8가지가 벌써 주르륵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거기에 이제 동기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동영상에 과연 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은 더 이상한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찝찝하고 죄송한 정도입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예. 누가 만들었는지 의심되는 시민단체인 거죠. 국가를 사기로 운영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찬성 의견이 많다라고 잔뜩 박스에 쌓아가지고 내보여줬는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실상. 네, 여론 조작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바위로 운영을 한 거예요, 국가를. 이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100년간의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들 반대하니까 사기로 만들어낸 거죠. 국정 운영이 사기였어요, 그냥. 자, 다음은요. 네, 5.18과 관련한 경찰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5.18 직후 보안사에서 보존했던 전남 경찰국의 치안 일지 내용인데요. 첫 발표가 있던 1980년 5월 20일 오후 1시에 앞서서 시민들이 나주의 경찰지서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도 빼앗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주 남평지서에서 근무했던 경무과장의 감찰 진술서를 보면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집단 발포 이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시민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예. 네. 이때까지 당시 이제 군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설처럼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무정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발표했다는 게 주장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먼저 발표가 있고 나서 30분쯤 지나서야 시민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보안사가 가지고 있던 치안 일지는 하고 정반대로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보안사에 보관되어 있던 치안 일지를 고쳤다라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당시 사실 생각해 보면 군이 정권을 잡을 명분이 필요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필요했다 당시에. 그 관점에서 보면 5.18은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고 그 진상 전체가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이런 문서들, 군부가 주장했던 주장을 고스란히 언론들이 받았었고, 그리고 군부는 그 사이에 그런 자료들을 다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료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입증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지금 조금씩 흔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 뉴스가 또 있죠. 네, 또 노태우 정권에서 이러한 은폐 작업들은 이어졌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 1988년에 광주 청문회 앞두고 당시 보안사가 본격적으로 은폐 공작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5.18 당시에 3공수 여단에 근무했던 이모 중령의 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수정 지시를 하고 핵심 문구들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그랬겠어요? 예. 자기들이 일으킨 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자국민을 향해서 자기들이 총을 쏜 거잖아요.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은폐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된 자료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심지어 2007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때도 조작된 자료만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이게 아직까지도 30년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 자체가 비극이고, 예. 이번 정부 내에서라도 있는 자료라도 제대로 다 검토해가지고 밝혀내야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이번 주
주중에 하는 여론조사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간만에 주간조사 어떻습니까? 예,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상승세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역시 상승세입니다. 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5% 이하로 약세입니다. 세 정당 다 5% 이하인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양당 시스템이었을 때처럼 조금씩 회귀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지만 MB 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대립 구도가 이제 심화가 되고 요번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진보층, 중도층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 그리고 반면 보수층은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가 마지막 지지난주 했을 때 4주째 연속 하락이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북핵 이후에, 네. 9월 3주하고 8월 5주 해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예. 추석 연휴 직전 9월 4주 차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 0.8%포인트 오른 68.5%입니다. 거의 70%대 다다랐죠. 2주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4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2주 연속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예, 북핵 그 이슈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이제 국내 적폐청산이라든지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예,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국내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으로 내려가고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도 안 돼 움직인 폭이.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실력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을 방어하는 실력은.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적고 나머지 돈들은 다 댓글 쓰는 데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겠죠. 이 해킹을 하려면은 해킹팀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팀과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해킹팀이 8명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위정회사 6, 7개를 세워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서 검은도를 조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장회사를 프론트 회사라고 하거든요. 정보기관들이 항상 쓰는 수법입니다. 다 어설퍼서 들킨 거예요, 다. 뒤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집중적인 타겟이 요즘 되고 있는데 다른 그럼 정보기관들은 이런 짓을 안 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제보도 저도 있고요. 자,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짓을 하다가 이미 2014년에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알려져서 재조사를 다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사이버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방부에 관련된 댓글 사건 TF가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400건이 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유명인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을 중앙일보가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MC몽, 이효리, 이승엽과 같은 유명인들입니다. 김미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은 정보기관이 소위 좌파라고 분류해서 그렇다고 치고 이분들은 왜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어설퍼서 혹은 인력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에서 그친 거라고 보는데 원래 연예인들 동향을 파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연예인 사건에 쓸 소재가 있는가 이렇게 평소에 파악해두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로 추정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승엽 씨 지금 야구 선수의 이승엽 씨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재동 씨하고 친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군 사이버사가 MC몽 씨는 왜? 가수 MC몽 씨입니다. 참 재밌네요. 네. 이것도 국정원은 훨씬 더 대규모로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정보기관이 해왔을 법한 그런 행위들을 다 했네요. 규모가 작을 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28년간 기무사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사실을 JTBC에 폭로했습니다. 도청, 미행, 주거 침입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열쇠 따는 담당이 따로 있다라고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해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밝힌 바입니다. 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25명가량 했고요. 또 간첩 조작도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간첩 조작. 예, 이게 정말 오랫동안 나온 얘기죠. 예. 국정원도 기무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해정 열쇠 따는 담당 이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보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담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열쇠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초청해서 수업도 한다고 해요. 예. 어떻게 열쇠를 따는지. 따서 뭘 하느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쇠 청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창문에 달아 설치해 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방범창. 예. 통째로 뜯어냅니다. 예, 통째로 뜯어내서 제가 들은 이야기요. 분리해서 들어가서 주로 뭘 하느냐. 도청 장치를 심거나.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저한테 했을 텐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도청 장치를 심거나 뭐 예를 들어서 PC를 통째로 카피하거나 혹은 PC 파일을 심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못 쓰게 만들거나 물건, 서류를 훔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예. 열 수 없는 문은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직접 들은 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지상파에서 할 수 없었는데 네. 빵빵 터졌으니까. 네,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도청 장치도 심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무사의 사무관으로 일했던 분이. 예, 수사관으로 오래 했던. 수사관으로 일했던 분이 직접 한 얘기니까요. 기무사만 그랬겠는가. 국정원도 그랬을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영화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보통. 있다! 해왔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론도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련된 정황들이 자세하게 나온 건데요.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라는 탄원서들을 보면요. 관련돼서 작성자가 이완용, 주소는 조선총독부, 전화번호는 경술국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죠?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이제 찬성 의견을 이렇게 많다고. 예, 당시 15만 명이 찬성했다라고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요건을 갖춘 건 4,0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4,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1,000만 뺏기는 주소가 같고, 예. 국정화 찬성하는 시민단체도 이게 또 몸집을 불리는 거니까요. 흡수된다는 그렇죠. 느낌이니까요. 네. 네, 찬성하는 여론이 7대3 정도로 높다. 네. 네. 나머지는 한 6대2 정도로 반대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보수당의 덩어리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가 79% 민주당,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그거는 남이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의 목적은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홍준표 대표가 25%를 목표로 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 과연 5%가 될 것인지 잘 보시면은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바른정당이 반대가 53%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 반 정도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이 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겠지만 네. 지금 여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사 기회는요? 예.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예,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1일 나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84%, 유선 16%,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응답자는 2,059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안 했죠?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야당의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 텐데.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자, 여당의 국감 전략을 다는 말씀하실 수 없을 것이고 비밀도 있겠죠. 예. 뭐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전략을 숨길 이유가 없죠.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략은 숨길 필요가 없고 거기 디테일은 이제 그날 가서 터뜨리는 거죠. 기본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촛불 민심을 받아들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이번에는 민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 그리고 최근에 불안하게 느끼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린다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일부 야권은 보수 야권에서 마치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과거사에 집착해서 민생 문제를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언제 생길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네. 이거는 꼭 과거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가름하고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친일파들이 국가 이 관료들의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해야 나라 경영을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대로 봐주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 자체가 바로 민생 문제 해결이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문제가 바로 현재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미래 문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자원여유 같은 경우에 이미 돈을 쓴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명박 정부에 했던 소위가 사자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외교는 지금까지 손실보다 앞으로의 손실이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사업도 이미 들어간 20조가 넘는 돈이지만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환경 부담이나 미래 부담은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도 같은 논리로 사실은 사드의 기습 배치라든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 덕분에 생긴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할 카드가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전략은 그러면 민생 적폐 안보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여당의 역할로 과연 어느 정도 새롭게 혹은 구체적으로 적폐청산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그게 보도이지 수사로 직접 들어갈 거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있고 일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거 카드로 숨겨놓고 있다가 빵 터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좀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는데 캐비넷에서 발견된 물건이라기보단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문건입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일부 문건이 유통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당의 이재정 의원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옮겨적고 해서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사진도 못 찍게 한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 다 와서 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거 가서 볼 수 있는 또 보고자 하는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이 그거 다 베꼈었다고. 예. 그래서 강하게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연말이면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극단의 전망을 내놓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워낙 금방 말씀드린 대립이 워낙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대에서
계속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대 후반대 혹은 70대 초반대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별 차이가 없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투표층이라든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90% 이상의 그 긍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50%대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그 양상인데요. 민주당이 0.5% 올라서 추석 연휴 지나면서 50%대를 그 선을 회복했습니다. 50.2%이고요. 한국당 역시 1.9%포인트가 올라서 19%입니다. 20%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바른정당은 5.3%, 국민의당은 5.2%, 정의당은 4.7%, 모두가 0.3%에서 거의 1.43%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한국당 양자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서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다 떨어졌네요. 예, 한국당도 이제 정치보복 공세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고, 바른정당은 조금 이제 한국당이 강화되고, 특히 보수통합 공세가 한국당으로부터 많이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제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좀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양자 대립 구도가 이렇게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으로부터 조금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역시 그 양자 구도 고착화에서 이제 언론의 소외 그런 부분들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역시 사실 추세 정도 보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혹은 뭐 대통령 지지율 혹은 야당 지지율이 폭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지지율 뭐 72, 3%에서 한 66%까지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겨우 6%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엄청난 변화, 지금 예민한 거죠. 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라 하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숫자가 조금 바뀌어도 예. 안달안달 하는 건데, 예, 과거를 생각해보면 6%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도 돼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렇고요. 자, 현안조사 뭐 어떤 겁니까? 예. 오늘 현안조사는 조금 핫한 걸로. 핫합니까? 예, 준비를 했는데 아무데도 조사한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그게 우리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코너의 바로 취지잖아요. 보수통합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걸 해보죠.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매일매일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왜 안 했을까요? 예, 네. 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여론조사에 불과한데. 하라고 말라도 아닌데. 결과가 어때요? 예, 찬성이 22.5%, 그리고 반대가 62.9%.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TK? 다른 지역은 다들 반대 성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대구 경북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지금 어느 한쪽이 60%대가 나오면은 거의 지역이나 연령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TK에서도 조금 이제 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격차는 적지만 반대가 54%로 찬성의 36%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0대 TK에서도 이상, 반대가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대 노년층 60대 이상에서는요? 60대 이상도 역시 그 반대가 높은데요. 야, 희한하네요. 예, 네. 45%가 반대고요. 찬성이 42%입니다. 물론 이제 경합이지만 사실상 찬성 반대가 어쨌든 60대 예. 이상에서도 42대 45다. 예, 반면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찬성이 52%, 반대가 44%입니다.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측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1%고요.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예, 25%에 반대는 25%에 불과하고 바른정당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53%이고 근데 생각보다 찬성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찬성이 43%이고. 바른정당 안에서 통합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 숫자가 알려주듯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에 당대당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술 합의되지는 않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 네. 반대 여론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시너지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발생하기가 20대 좀 힘들지 20%대 않겠느냐. 5%다 25% 이렇게 산술 합의되지는 않고 네, 좀 빠져나갈 분들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의외였습니다. 결과는. 한국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당의 지지자분들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했던 카탈루냐는 어제 독립선언을 일단 유예했습니다. 이를 두고 카탈루냐는 실제 독립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커서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그런 분석 기사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도 세금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했죠. 그렇다고 미국의 독립은 돈 때문이었다. 그렇게만 말합니까?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동안 식민지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죠. 식민지 수탈을 위해 만든 인프라를 마치 인류애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준 것이라도 되는 양 말을 합니다. 이 지배자의 시각을 피지배자들이 스스로 내면화하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카탈루냐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만들어서 그 의지를 폄훼하고 동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스페인 중앙정부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이 지배자의 시각을 고스란히 내면화하고 니네 그러다가는 가난이죠. 그냥 자치권 정도만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이러는 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의 독립은 그들이 결정하겠지만 외신이 대변해주는 강자의 관점대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관점 좀 가집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카탈루냐. 돈 때문이다. 예. 돈 때문이 아닌 갈등은 참 찾기 힘들어요. 인류 역사에서. 돈이 다 연관되어 있죠. 경제적인 게. 근데 이제 이 시각이 원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아시아든 어디든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는 동안 시스템이 선진화됐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수탈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배받던 나라들은 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화해서. 그래서 저들은 잘났고 우리는 못났어. 이렇게 내면화하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뉴라이트 계열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주류가 되면 항상 강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강자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 시각대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사실은 약자면서. 북한발 북핵뉴스, 미국발 북핵뉴스. 우리한테 번역되는 많은 뉴스들이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런다. 트럼프가 그런다.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보는 거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건 외신 다룰 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언더그라운드 해킹팀, 그러니까 지하 해킹 조직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했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을 상대로 했다라는 건데요. 당시가 사이버사 댓글 공작 주범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4년에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네,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봤다라는 말도 식의 안 되는 소리죠. 해명을 네.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있으면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법원과 함께 해야죠. 네, 법원 몰래 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이걸 이제 사이버사가 뒤늦게 출범했거든요. 국정원이나 기무사하고는 다르게.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창설된 거예요. 예,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원스타예요.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대빵이. 참 저렴한 단어네요, 대빵. 예. 사령관요. 예. 원스타인데, 원스타면 투스타한테 보고하고, 두 개는 세 개한테 보고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별은 하나인데, 바로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직속인 거죠, 직속. 직속 기관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댓글 공장만 내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보기관, 뒤늦게 출범한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국정원과 기무사가 진작에 구축하고 있던, 예, 그런 해킹망을 뒤늦게 구축하려다가 들킨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방부 TF에서도요, 관련된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은 몰래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본성 같은 게. 예.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진짜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라고 저는 혼자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예. 법원을 상대로 했다. 예. 네, 당시에 또 관련된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물론 어떤 걸 해도 해킹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공공기관을 해킹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심지어 2015년 9월 달에는 대래 사이버사가 이런 국방부 산하기관 연관의 이메일 검사하다가 오히려 악성코드 감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 실력은 더 약해진 거죠. 사이버 사령부가 막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자기들